안녕하세요. 심리학,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알고 싶으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건 현대 심리학의 역사를 다룬 책의 핵심 내용인데요. 네. 보통 심리학 하면 뭐 사람 마음 읽고 상담하고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 분야가,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어쩌다 시작됐고 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시작 지점부터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진짜 중요한 틀이 될 수 있구나. 이걸 보여드리는 게 목표예요. 맞습니다. 사실 심리학이 지금처럼 과학적인 모습을 갖추기 전에는요.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자료에도 나오지만 그 골상학이라고. 골상학이요? 네. 두개골 모양 만져보고 그 사람 성격이나 재능을 막 파악하려고 하고. 와, 머리 모양으로요? 네. 또 뭐 관상학이라고 해서 얼굴 생김새로 특징을 판단하기도 했고요. 허허. 지금 생각하면 이게 과학인가 싶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든 인간을 이해해보려고. 맞아요. 그 열망 자체는 뭐 예나 지금이라 똑같았던 거죠. 인간을 이해하려는. 흥미롭네요. 그럼 그런 약간은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초기 시도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그 과학적인 심리학으로 넘어오게 된 건가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1879년인데요. 네네.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빌헬렘 분트라는 사람이 최초의 공식 심리학 실험실을 열었어요. 분투의 실험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혁명적이었던 게 그전까지는 마음이라는 게 철학 영역이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뭔가 추상적이고. 네, 근데 이걸 실험실 안으로 가져와서 측정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측정이요. 마음을요? 예를 들면 사람이 빛을 딱 보고 버튼 누르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반응 시간 같은 거요. 이런 걸 정밀하게 재면서 마음의 작용을 어떻게든 객관적으로 연구하려 한 거죠. 아하.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숫자로. 네, 이게 바로 신심리학, 뉴 사이콜로지의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이야, 정말 과학의 영역으로 딱 들어서는 순간이었군요.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발전했나요? 미국에서도 막 활발해졌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 분트의 실험실 이후에 미국에서도 1883년 존스 홉킨스대를 시작으로 대학들의 심리학 실험실이 막 생겨났어요. 근데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심리학자들이 뭘 연구해야 하냐, 어떻게 연구해야 하냐 이걸 놓고 엄청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기 시작해요. 노선 갈등 같은 거군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존 왓슨 같은 행동주의자들이죠. 행동주의. 이 사람들은 마음이나 의식은 볼 수도 없고 잴 수도 없지 않냐? 우리가 확실히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건 행동뿐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와, 되게 과감한 주장이네요. 그럼 뭐 생각이나 느낌 같은 건 아예 연구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거의 그렇죠. 일종의 블랙박스다. 우리는 자극 S가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 R이 나오는지 그 관계만 연구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허허, 정말 파격적이네요. 네. 근데 또 이런 흐름에 반대하면서 아니다. 다시 마음, 즉 인간의 내면적인 정신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또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혹시 네. 인지심리학이죠. 인지심리학. 특히 이제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이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컴퓨터요? 네. 인간의 마음을 마치 컴퓨터가 정보 처리하는 과정처럼 이해하려고 한 거죠. 정보를 입력받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출력하고. 약간 정보 처리 모델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1967년에 울링 나이서라는 사람이 인지심리학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이 흐름을 딱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죠. 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자는 행동주의랑 아니다, 그 안에 생각, 인지 과정이 중요하다는 인지심리학. 이 두 개의 큰 흐름이 막 부딪히면서 현대심리학이 만들어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두 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이런 학문적인 논쟁들, 뭐 행동이냐 인지냐 이런 게 실제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냥 이론으로만 끝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심리학은 절대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큰 사건들을 거치면서 그 실용성이 확 드러났거든요. 전쟁 때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 군인들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보직에 맞을지 알아보기 위한 지능검사, 그 유명한 군대 알파, 베타 검사가 이때 대규모로 실시됐어요. 아하,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그 전쟁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군인들이 많았잖아요. 네, PTSD 같은 거요. 맞아요.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임상심리학이 이때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오히려 심리학이 실생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네요. 네,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분야가 산업 현장이에요. 산업 현장이요? 회사 같은 곳? 네, 산업 및 조직 심리학, 줄여서 IO 심리학이라고 하는데요. 직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하면서 일하고 또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죠. 오, 그것도 흥미로운데요. 그 유명한 호손 연구라는 게 있어요. 1920년대 후반에 했던 건데 호손 연구요? 네, 공장에서 조명 밝기 같은 걸 바꿔주면 생산성이 오를까? 이런 걸 실험했는데 결과는 좀 의외였어요. 어땠는데요? 조명 밝기 같은 물리적인 환경보다 오히려 직원들이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주네? 우리가 주목받고 있네? 이렇게 느끼는 거나 동료들과의 관계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생산성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와, 진짜 의외네요. 그냥 관심 가져주는 것만으로도요? 네, 이게 조직 심리학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줬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심리학이 맨 처음에 골상학 같은 어찌 보면 좀 엉뚱한 시도에서 출발해서 네네, 분트 실험실을 통해 과학의 옷을 입고 또 행동이냐 인지냐 이런 큰 논쟁을 거치고 그러면서 전쟁터나 일터 같은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학문으로 발전해 온 거군요. 아, 훨씬 그림이 명확해진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결국 심리학이라는 건 인간이란 도대체 뭐니가 하는 아주 오래된 질문에 답하려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변화하고 확장해온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학으로서 또 사람들을 직접 돕는 전문 분야로서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수단으로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살펴본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건강심리학 이야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금연이나 식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 같은 생활 방식 변화가 암 예방 같은데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네, 그렇죠. 행동 변화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건강한 행동 변화를 실제로 하게 만들려면 바로 우리 자신의 심리, 예를 들어 무엇이 우리에게 동기를 주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당신의 다음 심리학 탐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